아빠, 우리 집에 언제 가? 나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이 말은 생각보다 차분히 너무나 평범한 순간에 튀어나왔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고, 민혁은 주전자에 찬물을 받아 끓이고 있었다. 물속에서 일렁이던 조용한 일상이 그 한마디로 순식간에 흔들렸다. 민혁은 찻잔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그 말이 나올 만한 정황이 없었다. 창밖은 따뜻했고 거실에는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눈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낯익었지만 어딘지 어긋난 초점을 품고 있었다. 민혁은 차분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 말을 문지르며 다시 중얼거렸다. 우리 진짜 집은 어디야? 여긴 낯설어. 엄마도 없고 마당도 없고 뭔가 좀 이상해. 나 자꾸 헷갈려. 그 말에 민혁은 천천히 주전자를 불에서 내렸다. 그리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 나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한 3년 넘었어요. 아파트 이사 오신 지는 벌써 4년 됐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집에는 분홍 화분 있었잖아. 거실 창문 바로 옆에 엄마가 키우던 거. 그리고 문 열면 마당이 있었어. 감나무 있지 않았나? 맞아, 감나무. 매년 뒷마당에 감 떨어졌는데 민혁은 순간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말하는 우리 집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30년 넘게 살았던 그 한옥은 이미 몇 년 전 철거됐고 그 자리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분홍 화분도 감나무도 어머니도 이제 없었다. 그는 말없이 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감나무 있었죠. 가을마다 까치가 먼저 따먹곤 했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입꼬리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이내 다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요즘 하루의 시작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낀다. 이전의 일상은 늘 바빴다. 회의, 고객 응대, 퇴근 후 맥주 한 캔까지. 하지만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부터 세상은 아버지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었다. 느리고 멍하고 반복되고 가끔은 조용히 무너지는 속도. 처음엔 치매라는 단어조차 믿기 힘들었다.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는다든가 전자레인지에 신문을 돌린다든가. 그땐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민혁을 보고 내가 누구냐? 고 물었을 때 그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저예요, 아버지. 민혁. 민혁이 그게 누구더라. 그때부터 민혁은 회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간병인을 쓰라, 요양병원에 모시라 권했지만 민혁은 단호했다.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외주 안 줬잖아요. 나도 그래야죠. 그 말에는 약간의 농담과 아주 많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날.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다. 젖은 신발을 벗으며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순간 민혁은 시간이 멈춘 줄 알았다. 농담일 거라 생각했다. 한참을 바라보다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지 않았다. 저예요, 아버지. 민혁이요. 민혁이? 아버지는 그 이름을 몇 번 중얼거렸다. 마치 혀에 익지 않은 외국어처럼 조심스레 굴렸다. 그 얼굴에는 어딘가 죄책감 같은 것이 10개 깔려 있었고 민혁은 그제야 이게 시작이구나 하고 직감했다. 그날 밤 민혁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처음으로 어른이 돼서 그렇게 오열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고 손으로 직접 못을 박고 수도꼭지를 고치던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은 혼동이 되었고 혼동은 곧 망각이 되었다. 아버지는 민혁을 학교 친구, 라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엄마, 라 하기도 했다. 가장 잊기 어려웠던 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아빠, 나 오늘 외출 안 해도 되지?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아빠, 우리 집에 언제 가? 민혁은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숨을 멈추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현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아이처럼 혼란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며 민혁은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대해야 했다. 응, 아빠가 해줄게. 응, 오늘은 쉬어도 돼. 그는 매일 조금씩 아버지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체감했다. 오늘 기억한 것을 내일 잊고 오늘 했던 말을 5번 반복했다. 가끔은 밤중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여긴 어디야? 누구 집이야? 그럴 때마다 민혁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고 말해 주었다. 아버지는 점점 피곤해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전에는 하루 한 번씩 아파트 앞 공원을 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두 걸음마다 숨이 차다고 했다. 미녀가 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 몸도 안 따르고 생각도 자꾸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민혁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기 몸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잊어가는 중에도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슬펐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힘드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괜찮아요. 민혁이는 괜찮은 애야? 항상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말했다. 내가 진짜 아빠였던 게 맞을까? 그럼요, 아버지. 저 어릴 때 그랬잖아요. 비 오는데도 같이 시장 가자고 하셔서 우산 없이 뛰어다녔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웃었다. 기억해내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비가 막 쏟아졌는데 우리가 젖으면서도 웃었지. 그 웃음 뒤엔 금세 멍한 표정이 돌아왔지만 그 짧은 순간이 민혁에겐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입맛이 없다, 배가 고프지 않다, 음식을 보며 낯설어한다. 민혁은 죽을 끓이고 반찬을 갈아내고 하나하나 손수시켜서 입에 넣어주었다. 아버지, 이건 어제 좋아하셨던 당근죽이에요. 맛 좀 보세요. 이거 뭐였지? 맛은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모습은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을 배우듯 조심스럽고 느렸다. 하지만 민혁은 전혀 성급해지지 않았다. 식사 한 끼에 1시간이 걸려도 그는 묵묵히 곁에 앉아 기다렸다.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이 잠들었고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먼 곳을 보는 듯했고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늦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혁이 일어나 보니 아버지의 방이 비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슬리퍼는 제자리에 그대로였다. 비가 오고 있었고 현관으로 빗물이 길을 만들며 스며들고 있었다. 민혁은 눈앞이 새하얘졌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휴대폰을 챙기는 것도 잊은 채 복도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느렸다. 비 냄새,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 계단 참마다 한 번씩 소리쳤다. 반쯤은 허공을 향한 비명 같았다. 1층 로비에 닿자 경비 아저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혁 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방금 나가셨어요. 혹시 CCTV? 말끝이 떨렸다.
경비실로 뛰어 들어가 모니터를 되감았다. 모자도 우산도 없이 문틈으로 빠져나오는 한 사람의 어깨. 06시 11분. 새벽의 회색빛. 어디로 갔는지 모서리 바깥으로 사라진 화면. 그 짧은 흔적이 전부였다. 민혁은 우산 한 개를 받아들고 달렸다. 새벽비가 그대로 옷깃을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걸음을 옮길 만한 길을 곧장 떠올렸다. 편의점, 오래 다니던 이발소, 놀이터, 그리고 오래된 집이 있던 동네. 이미 사라진 감나무와 마당. 우리 집에 언제 가? 하고 몇 번이나 묻던 그 목소리가 비에 섞여 들렸다. 편의점 문을 밀자 찬 공기가 확 쏟아졌다. 점원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혹시 이분 보셨어요? 회색 니트, 체크 잠옷 바지에 나이가 좀 있으신데. 민혁이 손을 떨며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자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아까 새벽 6시 전이었나? 들어와서 물 한 병 사가셨는데 계산은 안 하고 그냥 나가시길래 근데 뛰어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놓쳤어요. 죄송해요. 어느 쪽으로요? 점원은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쪽 큰 길 말고 좁은 골목. 버스 정류장 쪽으로. 버스 정류장. 민혁은 허벅지가 터질 듯 달렸다. 정류장 안내판 옆 유리에는 빗방울이 얼룩처럼 맺혀 있었다. 벤치 아래로 물이 새어 들어왔다. 사람은 없었다. 쓰레기통에 비닐우산 하나가 깊숙이 처박혀 있을 뿐. 그때 아주 미세한 느낌으로 몸이 이미 방향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된 집이 있던 동네. 헐리고 사라진 마당. 마당이 있고 감나무. 아버지의 말. 민혁은 고개를 들어 멀리 꺼진 가로등들을 훑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기이하게 명확했다. 2번의 신호등을 무단으로 건너고 연립주택 골목으로 파고들었다. 비에 젖은 담벼락 위로 담쟁이가 축 처졌다. 오래전 자신이 이 골목을 뛰던 발소리가 환청처럼 뒤따라왔다. 골목 끝에서 그는 그를 보았다.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 작은 비탈 아래 회색 니트가 비에 완전히 젖어 있는 어깨. 어두운 새벽빛 속에서도 낯익은 구분등. 아버지는 벽돌담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젖은 흑백 사진. 사진 속 2사람 젊은 아버지와 엄마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아버지. 민혁이 가까이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가 흘러내린 이마에 물방울이 붙었다 떨어졌다. 아빠, 나 여기 이상해. 우리 집에 언제 가? 아버지는 마치 그 말로 자신을 붙들고 있는 듯 중얼거렸다. 민혁은 젖은 사진부터 덮었다. 손바닥으로 사진을 감싸며 비를 막았다. 사진 속 엄마의 치마끝이 번지고 있었다. 아빠, 우리 집 가요. 내가 같이 갈게요. 우리 집 저기 있어요. 우리 집 분홍 화분 감나무. 응? 감나무 얘기했었지. 까치가 먼저 따먹고 엄마가 그거 보고 얘들 참 성급하네 하고 웃었잖아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 속에 자그마한 반짝임이 빛났다. 민혁이 왔구나. 그 한마디가 아직 남아있었다. 목소리엔 아이 같은 안도감이 묻었다. 민혁은 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우고 니트에 소매를 잡았다. 일어나려는 몸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뼈만 남은 듯 휘청였다. 민혁은 자신의 어깨로 아버지의 겨드랑이를 받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길을 되돌았다. 옷은 무거워졌고 발은 미끄러웠지만 2사람의 그림자는 우산 아래에 꼭 붙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로 손을 씻기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주면서도 민혁의 몸은 계속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전기장판 위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다. 우리 집 여기가 맞나? 맞아요. 아버지 방이에요. 엄마는 마트 갔나? 응? 곧 오실 거예요. 그 거짓말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는 실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아버지의 젖은 양말을 벗기며 발 뒤꿈치를 살폈다. 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열이 들었다. 이대로라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속으로 간단한 결심을 했다. 오늘부턴 정말로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걸음을 줄이고 낙상을 막고 물도 걸쭉하게 음식도 더 부드럽게. 병원에 다녀온 건 다음 날이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감기나 폐렴까지는 아닌데 전반적인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탈수와 저영양 계속 겹치면 위험해요. 삼킴 반사도 느려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돌봄을 혼자 감당하시면 환자도 보호자도 같이 무너집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귀에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집에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을 봤다. 젖은 개처럼 다 내려앉은 어깨에 겹겹이 쌓인 피로가 눈 밑으로 내려와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날부터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거실에는 라디오 대신 오래된 시계 소리만 간헐적으로 똑딱거렸다. 싱크대 위엔 작은 표지판들이 붙었다. 이곳은 부엌입니다. 여긴 화장실, 여긴 아버지 방, 여긴 현관. 문마다 벽마다 부드러운 글씨로 민혁의 친구가 조언했던 방식이었다. 현실지나 물련. 그러나 가장 큰 힘이 된 건 표지판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여긴 아버지 방이에요. 저는 민혁이에요. 이 말은 하루에 몇 번이고 되풀이됐다. 어떤 날에는 20번도 넘게. 아침이면 치약을 콩알만큼 짜서 칫솔에 올렸다. 아버지는 칫솔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멈췄다. 어떻게 하는 거였지? 제가 해드릴게요. 입 벌려보세요. 위, 아래. 천천히요. 민혁은 혀를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허벅지에 힘을 주고 손목을 붙들었다. 한 손으로 뒷머리를 받쳐들며 다른 손으로는 물컵을 기울였다. 물도 한꺼번에 삼키면 기도로 넘어갈까 작은 모금으로 나누었다. 치약 거품이 입가에 번지면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냈다. 아버지는 가끔 그런 자신이 미안한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패만 끼치지? 아니에요. 내가 아빠라서 다행이다. 그 말에는 아버지의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말의 순서도 관계의 위치도 뒤섞여 있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의지, 다행, 함께. 한낮엔 햇살이 창턱을 넘어 방바닥으로 길게 누웠다. 아버지는 그 햇살을 마치 물처럼 바라보곤 했다. 저기 물이 흐르는 것 같아. 햇살이에요, 아버지. 아, 햇살. 한 번 이름을 알면 잠깐은 기억했지만 곧 잊었다. 이 세 개의 사물들은 하나씩 익명으로 돌아갔다. 저녁 무렵이면 아버지는 더 불안해졌다. 해가 떨어질 즈음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대. 엄마가 안 와. 너무 안 와. 숨이 가빠졌다.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같이 기다려요. 민혁은 라디오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켰다.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다. 음절마다 먼지가 쌓여있는 듯한 느린 템포. 아버지는 반쯤 눈을 감고 따라 불렀다. 가사는 틀리고 멜로디는 흔들렸지만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온기가 돌아왔다. 그때만큼은 자신을 조금 덜 잊는 것 같았다. 밤이 오면 간병의 모래알 같은 시간들이 시작됐다. 물 한 모금,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베개 높이 맞추기, 발 뒤꿈치에 수건 말아 넣기. 민혁은 폰 메모장에 작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02시 00분 물 30리터 아웃, 02시 30분 왼쪽으로 눕히기, 03시 00분 등 두드리기, 03시 30분 오줌 패드 확인. 알람이 울릴 때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눈꺼풀은 모래주머니처럼 무거웠지만 손은 정확했다. 딱 한 번 깊은 새벽의 정적 속에서 민혁은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검은 하늘이 더 검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아래 어둠 속 아파트 창들이 각각의 사람을 품고 반짝였다. 모두들 자기의 밤을 버티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어딘가 덜 외로웠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깨어났다. 아빠 하고 부르면 민혁은 응,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제 자동처럼 그 말이 흘렀다. 그러면 아버지는 잠깐 안정을 되찾았다. 잠시 뒤 다시 있고 또 불렀다. 아빠, 또 대답했다. 여기 있어요. 그 반복이 이상하게 기도 같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드는 주문, 밤을 건너는 박자. 어느 날 아침, 민혁은 책장 위에 놓인 앨범을 꺼냈다. 커버가 사각 가장자리가 해졌다. 첫 페이지에는 분홍 화분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엄마의 미소, 아버지의 단정한 셔츠, 민혁의 귀 뒤로 삐져나온 잔머리.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사진을 아주 오래 들여다보았다. 저 사람이 나구나. 네. 그리고 옆에 저 사람은 엄마요. 엄마. 그날 저녁까지 아버지는 엄마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때로는 한숨처럼, 때로는 기도처럼. 엄마.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이름이 같이 움직였다. 그 다음 주 구급차를 부를 뻔한 밤이 있었다. 물을 삼키다 잠깐 사례가 들었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민혁은 뒷목을 받치고 등을 세워 두드렸다. 천천히 아버지, 조금만. 기침은 잦아들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약한 소리가 남았다. 그날 이후로 물은 더 걸쭉하게, 밥은 더 부드럽게, 말은 더 천천히. 집안의 모든 속도가 다시 한 번 늦춰졌다. 이웃들도 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눈빛으로 안부를 묻는다. 8층에서 내려오는 노부부는 손에 들린 한 봉투를 내밀었다. 귤과 사과. 이거 부드러워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계단참에서 민혁에게 작은 종이약을 건넸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학의 목은 조금 접히다 말아 삐뚤었지만 그 서투름이 오히려 단단했다. 민혁은 그 학을 창틀 위에 올려두었다. 햇살을 받으면 흰 종이의 어깨가 금빛으로 얇게 빛났다. 가끔 민혁은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밤이면 욕실 문을 잠그고 샤워기 물줄기에 이마를 대곤 했다. 뜨거운 물이 흐르는 동안에만 그는 잠시 울었다. 아버지 앞에선 울 수 없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배웠다. 아버지 앞에선 울지 말 것. 아버지는 말이 적었고 할 말이 있으면 짧게 했다. 괜찮다. 하면 된다. 대단한 위로를 한 적은 없지만 묵직한 등을 내어주던 사람. 그 등이 지금은 자기 소나귀에 들어와 있었다. 그 가벼움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어느 늦은 오후 문득 비가 먹고 창밖이 환해졌다. 민혁은 아버지를 반쯤 안듯이 휠체어로 옮겨 창가로 데려갔다. 바깥의 노을이 건물 사이사이에 부서져 녹아들었다. 붉고 주황이고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금빛이었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술을 조금 열었다. 저거 불났나? 노을이에요. 아, 그럼 괜찮네. 그는 눈을 다시 감았다. 얼굴엔 아주 미세한 평온이 깃들었다. 그날 밤만큼은 아버지가 엄마를 찾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흥얼거렸다. 아주 오래된 가요. 가사가 엉키고 음이 휘어져도 그 노래의 기분만큼은 정확했다. 어쩌면 노을의 색이 노래로 번졌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깊어졌다. 아침에 창문을 맺힌 숨이 얼음꽃처럼 흩어졌다. 민혁은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았다. 체온은 정상과 낮은 선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손등은 더 얇아졌고 손가락 마디는 더 튀어나왔다.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어떤 날은 바로 눈을 뜨고 어떤 날은 오래 기다려야 했다. 눈을 뜨는 그 동작조차 힘이 들었다. 그럼에도 어떤 순간에는 번개처럼 또렷해지기도 했다. 민혁, 네, 아버지, 너 어릴 때 감나무 올라가다가 떨어질 뻔했지. 맞아요.
내가 밑에서 받았지. 네. 그래서 안 아팠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번쩍 안아 올리던 그때의 팔은 이제 들 힘이 없었지만 기억은 잠깐의 불꽃처럼 되살아났다. 그리고 곧 사그라졌다. 불꽃과 제 사이, 뜨거움과 미지근함 사이. 그게 요즘 그의 하루였다. 민혁은 집안을 다시 정리했다. 침대 곁작은 책상 위에는 물컵, 흡수패드, 약통, 체온계, 핸드크림, 컬러펜으로 크게 쓴看板 메모.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달력엔 동그라미가 빼곡했고 동그라미마다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식이 붙었다. 잘 드심 밥만 거부. 밥만 먹은 날은 별표 2개. 거부한 날은 파란 점.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달력을 들여다보다가 생각했다. 이건 전쟁 지도 같네. 밀고 당기는 전선, 작게 얻고 크게 빼앗기는 날들. 그래도 지도는 버리지 않았다. 손에 쥔 펜 끝을 내려놓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질까봐. 밤과 새벽 사이의 얇은 시간에 아버지는 가끔 깰 때마다 같은 것을 중얼거렸다. 아빠, 민혁은 대답했다.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언제 가? 아침이 되면, 햇살이 들면요. 대답은 언제나 지금 곁에 있다는 말로 돌아왔다. 현관도, 마당도, 감나무도, 분홍 화분도, 이미 사라진 우리 집도 모두 한 곳으로 모였다. 침대 곁, 손과 손 사이 단 한 줄기의 온기. 어느 오후 방문 종이 짧게 울렸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나온 요양보호사가 첫 방문을 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주머니였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때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주머니가 다녀간 뒤 민혁은 베란다에 나가 한동안 서 있었다. 얇은 겨울빛이 발바닥까지 내려앉았다. 누군가와 돌봄을 나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가도 고마웠다. 그래, 나도 사람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신을 탓하던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러던 어느 새벽 아버지의 호흡이 잠깐 멎는 듯 끊겼다 이어졌다. 민혁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귀를 가까이 댔다. 아버지? 어깨를 흔들진 않았다. 무릎이 먼저 떨렸다. 몇 번의 거친 숨이 지나갔다. 불빛이 없이도 방에 윤곽이 보였다. 스탠드 램프를 켜자 노란 조각이 어둠 위에 앉았다. 민혁은 의료용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한참 끝에 호흡은 다시 천천히 돌아왔다. 괜찮아요. 조금 놀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그날 낮 문득 옛집이 그리워졌다. 민혁은 아버지를 잠깐 재우고 혼자 현관에 서서 운동화를 신었다가 신발을 벗었다. 그 집은 이제 없다. 그럼에도 가끔은 가보고 싶다. 무로 돌아간 자리라도 공기 속에 남은 무엇이라도.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놓았다. 결국 나가지 않았다. 오늘은 집을 지켜야 했다. 시간이 한 뼘씩 줄어들었다. 일주일은 닷새 같았고 하루는 반나절 같았다. 누군가가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려 수고한다 고 말하면 그 말이 고맙다가도 훅 눈물이 치밀었다. 수고라는 단어는 끝이 있는 일에 어울렸으니까. 이 일엔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었다. 끝의 자리에서 다 풀어진 매듭과 향과 빛이 남을 것이다. 그 생각이 무섭고 또 고마웠다. 어느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민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낮잠을 재웠다. 꿈을 꾸는지 눈꺼풀 아래로 작은 떨림이 지나갔다. 그 떨림을 바라보며 민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오늘은 좋네요. 오늘은 따뜻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을 조심스레 열었다. 거기엔 늘 같은 풍경이 있었다. 분홍 화분과 감나무, 엄마의 웃음소리, 빗소리 아래를 달리던 두 사람의 발자국.
그 풍경 위로 또 하나의 이미지가 포개졌다. 지금 침대 곁 두 손, 그 따뜻한 온도, 해가 지고 밤이 오고 새벽이 멀지 않은 시간. 아버지는 잠에서 깼다. 고개를 아주 조금 돌리더니 숨을 길게 들이켰다. 민혁은 고개를 숙여 귓가에 붙었다. 아버지,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 없는 입모양이 먼저였다. 그리고 낡은 문이 열리듯 아주 조그맣게 소리가 따라왔다. 아빠, 그 한마디가 공기에서 비처럼 흩어졌다. 낯설고 익숙한 혼란과 의지가 뒤섞인 마지막의 이름. 민혁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고였고 뺨을 타고 젖었다.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여기. 응? 여기요. 나 여기 있어요. 그 말은 약속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한 문장.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놓았다. 파도 끝에 거품처럼 잔잔했고 촛불 끝에 흔들림처럼 작았다. 방 안은 아주 잠깐 너무나도 깊은 정적에 잠겼다. 시계도 라디오도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금 뒤에 시계가 다시 똑딱거렸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고 그 움직임 안에서 민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피부의 온기가 아주 천천히 물러났다. 민혁은 그 천천함에 감사했다. 작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누군가 어딘가에서 말해주는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민혁은 많이 울지 않았다. 대신 작은 동작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향을 피우며 위패 앞에 절을 하며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며 사촌형이 등을 두드리자 어깨가 잠깐 흔들렸다. 동네 이웃이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갔다.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두 손을 붙였다가 돌아섰다. 모두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민혁은 조금씩 무너졌다가 다시 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창가에 액자를 놓았다. 젊은 날의 아버지가 카메라를 보는 사진. 옆에는 보리차 한 잔. 향이 올라왔다. 민혁은 소파에 앉아 액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차를 덜 시켰네요. 좀 뜨거워요. 답이 없었다. 그 무응답은 생각보다 살갗 가까이 다가왔다. 민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돌아오는 숨이 조금 따뜻했다. 며칠 뒤 민혁은 오래된 동네로 갔다. 헐린 집이 있던 그 자리. 이제는 다른 건물이 들어섰고 감나무는 없었다. 가게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골목 끝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공기 냄새를 떠올렸다. 젖은 흙, 장독대, 엄마가 삶던 면보, 새벽의 쌀뜨물. 사람은 냄새로도 기억한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눈을 뜨니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축구공이 굴러와 발끝에 닿았다. 한 아이가 뛰어와 죄송합니다 하고 공을 가져갔다. 그 목소리가 오후의 공기 속으로 맑게 튀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화원에 들렀다. 분홍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민혁은 하나를 골랐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놓고 흙을 만지며 씨앗을 살짝 눌러 넣었다. 감나무는 어렵겠지만 작은 잎이라도 매일 키워보고 싶었다. 흙을 다듬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집. 단어가 예전과 같은 뜻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이제 그의 우리 집은 자리를 옮겼다. 사진과 차와 흙과 햇살 그리고 말. 밤이 오면 여전히 습관처럼 대답이 입술에 올랐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어요. 마치 답을 보내는 편지처럼. 어느 날은 혼잣말이 길어지기도 했다. 오늘은 조금 잘 먹었어요. 회사도 다시 알아보고 있어요. 아, 이웃 꼬마가 종이학 준 거 아직도 있어요. 접힌 날개가 햇살 받으면 예뻐요. 말끝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을 느끼며 민혁은 가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마당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감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비 스며든 듯 흔들렸고 엄마가 부엌에서 웃었다.
민혁은 어린아이의 발로 맨발로 달려나왔다. 아버지가 손짓했다. 와봐라. 그리고 번쩍 안아 올렸다. 세상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이 더 가까워졌다. 그 순간의 가벼움, 그 순간의 냄새, 그 순간의 목소리. 꿈은 거기에서 멈췄다. 깨어나면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러나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 꿈은 아프고 동시에 선물 같았다. 시간이 더 지나자 집안의 표지판들을 하나둘 떼기 시작했다. 이곳은 부엌입니다. 여긴 화장실 같은 단어들은 이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붙들기 위해 붙여두었던 걸지도 모른다. 표지판을 떼어내는 손이 잠깐 떨렸다. 대신 다른 걸 붙였다. 물 주는 날, 화요일, 금요일, 보리차 끓이는 시간, 저녁 8시, 사진 닦는 날, 매주 일요일. 산다는 것은 뭔가를 치우고 다른 것을 놓는 일. 그는 그 일을 천천히 해나갔다. 어느 늦은 봄, 아침 햇살이 유난히 환했다. 창가의 분홍 화분에서 아주 작은 초록이 올라와 있었다. 민혁은 몸을 숙여 손끝으로 잎을 만지려다가 멈췄다. 새 것을 다루듯 조심했다. 아버지 보이세요? 하고 말하며 웃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공기 속 어딘가에서 작은 미소가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보리차를 새로 끓이고 액자에 유리를 닦았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다. 그날따라 한 문장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처음 그 말을 했던 밤의 떨림과 마지막으로 그 말을 들었던 밤의 정적이 겹쳤다. 처음과 마지막이 한 줄로 닿았다. 그 줄 위로 민혁은 오늘의 한 걸음을 올려두었다. 느린 걸음, 그러나 분명한 걸음. 집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흘렀다. 라디오를 켜자 우발적으로 그 노래가 나왔다. 아버지가 어릴 때 자주 흥얼거리던가요. 민혁은 볼륨을 아주 조금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 불렀다. 가사가 군데군데 비었지만 괜찮았다. 빈 곳은 기억이 채워주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다고. 사랑은 어떤 형체로 남는 게 아니었다. 손의 습관, 목소리의 높낮이에 물을 건네는 각도, 늦은 밤에도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반사적인 마음, 그 모든 작은 사소함이 모여 한 사람의 온도를 만들었다. 그 온도는 사진 속에서, 화분의 흙에서, 보리차의 뜨거움에서, 밤마다 켜는 스탠드의 노란 빛에서 여전히 살았다. 민혁은 그 온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걸을 것이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누군가 마지막으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때 그는 분명히 대답할 것이다. 망설임 없이 오래 연습해온 그 말로. 여기 있어요. 그 말은 약속이고 기도이고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어디에나 있었다. 창가의 화분 옆에도, 비가 그친 새벽의 공기에도, 액자 속 웃음에도, 빼앗길 수 없는 자리, 잊혀질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